잠깐 영상을 끄지 마세요. 지금부터 30초만 투자하면 여러분의 노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20년 후의 여러분 모습을. 아침에 눈을 뜨면 어디에 있을까요? 침대에서 일어나기 힘들어서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두 다리로 씩씩하게 걸어서 친구들을 만나러 갈까요? 통장을 열어봤을 때 바닥이 보일까요? 아니면 여유롭게 손자 손녀에게 용돈도 주고 가끔 여행도 떠날 수 있을까요? 스마트폰을 보며 혼자서도 병원 예약을 하고 은행 업무를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젊은 직원의 눈치를 보며 어르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라는 말을 들으며 위축될까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미래를 결정하는 분기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은 단순한 노후 준비가 아닙니다. 존엄한 노후를 위한 생존 매뉴얼입니다. 제가 지난 10년간 만난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통해 깨달은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는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노후를 꿈꾸고 계신가요? 막연하게 건강하게만 살면 되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노후를 막연한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인생의 새로운 장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3명의 실제 인물을 만나보겠습니다. 이분들은 모두 70대 초반이지만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세 분의 하루를 보면서 여러분이 어떤 노후를 선택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분은 김순자 할머니입니다. 72세 부산에 혼자 살고 계십니다. 순자 할머니의 어제 하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새벽 5시 잠에서 깼지만 일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침대에서 천장만 바라보며 일시간을 보냅니다. 6시가 되어서야 몸을 일으킵니다. 아침은 어제 남은 김치찌개에 밥 한 공기. 혼자 먹는 밥은 항상 맛이 없습니다. 7시부터 TV를 틉니다. 아침 뉴스, 드라마 재방송, 홈쇼핑.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릅니다. 오전 11시 잠깐 현관문을 열어봅니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웃과 마지막으로 인사를 나눈 게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점심은 라면에 달걀 하나. 과거에는 이런 걸 끼니라고 부르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귀찮습니다. 오후에는 또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웃음소리가 집안에 울리지만 순자 할머니는 웃지 않습니다. 저녁 6시 동네 마트에 갑니다. 하루 중 유일하게 집 밖으로 나가는 시간입니다. 계산할 때 마트 직원과 나누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가 하루 종일 나누는 유일한 대화입니다. 밤 9시 다시 TV 앞에 앉습니다. 뉴스에서는 물가 인상 소식, 연금 개혁 이야기가 나옵니다. 불안해지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누구에게 물어볼 사람도 없습니다. 밤 11시 잠자리에 듭니다. 내일도 오늘과 똑같을 것이라는 생각에 한숨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준비 없는 노후의 현실입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연결이 없고 의미가 없고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분은 이도현 할아버지입니다. 69세 수원에 살고 계시고 맞벌이하는 아들 내외를 위해 손주들을 돌봐주고 계십니다. 도현 할아버지의 어제를 보겠습니다. 새벽 5시 30분 알람 소리에 잠에서 깹니다. 몸이 아파도 일어나야 합니다. 손주들이 7시에 등교해야 하거든요. 허리가 아프지만 참고 일어납니다. 6시 초등학생 손주들의 도시락을 만듭니다. 며느리가 전날 밤 준비해둔 재료로 만들지만 새벽에 일어나서 하는 일이라 힘이 듭니다. 손주들은 투정을 부립니다. 할아버지가 만든 건 맛없어. 마음이 아프지만 참습니다. 7시 30분 손주들을 학교에 데려다 줍니다. 20분 걸어가야 하는데 무릎이 아파서 중간에 2번 쉬어야 합니다. 다른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마주치지만 인사만 하고 지나칩니다. 대화할 시간도 여유도 없습니다. 오전 9시 집으로 돌아와서 설거지와 청소를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하지 않던 집안일이지만 며느리를 도와야 한다는 생각에 합니다. 하지만 허리와 무릎이 점점 더 아파집니다. 오전 11시 잠깐 쉬려고 소파에 앉습니다. 병원에 가고 싶지만 손주들 학교 시간에 맞춰야 해서 갈 수 없습니다. 친구들과 만날 약속도 모두 취소했습니다. 손주들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로 말이죠. 오후 2시 손주들이 하교합니다. 학원에 데려다주고 간식을 챙겨주고 숙제를 도와줍니다. 요즘 초등학생 공부는 너무 어려워서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옆에 앉아 있어 줍니다. 저녁 7시 아들 내외가 퇴근합니다. 가족 모두 함께 저녁을 먹지만 도현 할아버지는 피곤해서 말이 없습니다. 며느리가 아버지 많이 힘드시죠? 라고 물어봅니다. 아니야, 괜찮다라고 대답하지만 정말로는 매우 힘듭니다.
밤 10시 방으로 들어갑니다. 허리와 무릎 때문에 파스를 붙이고 진통제를 먹습니다. 병원에 가야 하는데 언제 시간을 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들 내외는 고맙다고 하지만 정작 본인의 건강과 삶은 뒷전입니다. 이게 바로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노후입니다. 나쁘지 않아 보일 수도 있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건강과 관계를 모두 희생하면서 살고 계시거든요. 세 번째 분은 박영철 할아버지입니다. 74세 전주에 살고 계시고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영철 할아버지의 어제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새벽 6시 자연스럽게 잠에서 깹니다. 일어나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10분 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나름의 의식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지만 꾸준히 관리하고 있어서 큰 불편은 없습니다. 6시 30분 아침 산책을 나갑니다. 30분 정도 동네를 한 바퀴 돕니다. 길에서 만나는 이웃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간단한 대화지만 기분이 좋습니다. 8시 집에서 아침을 먹습니다. 간단하지만 정성스럽게 차린 한 끼입니다. 혼자 먹지만 맛있습니다. 오늘 할 일들을 생각하며 여유롭게 먹습니다. 9시 지역 노인복지관으로 갑니다. 오늘은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날입니다. 한 달에 2번 정기적으로 하는 봉사활동입니다. 아이들이 할아버지 왔다 며 반겨주면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오전 11시 아이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는요 로 시작하는 이야기를 아이들이 눈을 반짝이며 듣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즐거움이 된다는 사실이 뿌듯합니다. 점심시간 같이 봉사하는 다른 어르신들과 식사를 합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요즘 관심사를 나눕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듭니다. 나이가 비슷해서 공감대도 많습니다. 오후 2시 집으로 돌아와서 잠깐 낮잠을 잡니다. 30분 정도만 자고 일어납니다. 너무 오래 자면 밤에 잠이 안 오거든요. 일어나서 차를 한 잔 마시며 오후를 준비합니다. 오후 3시 30분 동네 도서관에서 하는 독서 모임에 참석합니다. 한 달에 한 권씩 책을 정해서 읽고 토론하는 모임입니다. 오늘은 노년의 의미라는 책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다양한 관점을 듣는 게 재밌습니다. 저녁 6시 집에서 저녁을 먹습니다. TV를 보면서가 아니라 조용히 음식 맛을 음미하며 먹습니다. 하루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저녁 7시 30분 아들에게 전화를 겁니다. 일주일에 2번 정도 안부를 확인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바쁘셨어요? 응, 아이들이랑 재밌게 놀았다. 서로 부담스럽지 않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밤 9시 내일 할 일을 간단히 정리합니다. 일기장에 오늘 있었던 좋은 일 3가지를 적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감사할 거리를 찾는 습관입니다. 밤 10시 30분 잠자리에 듭니다. 내일이 기대됩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고 재밌는 일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만족감과 함께 잠이 듭니다. 이게 바로 준비된 노후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부자도 아니고 완벽하게 건강하지도 않지만 의미와 연결이 있는 삶입니다. 자, 이 세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은 20년 후에 이 중 누구와 비슷한 모습일 것 같으신가요? 김순자 할머니처럼 고립된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이도현 할아버지처럼 자신을 희생하며 소진되는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박영철 할아버지처럼 의미와 연결이 있는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이 선택을 20년 후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노후는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우리는 이렇게 빨리 늙어가고 있는 걸까요? 왜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사회구조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고 있거든요. 통계를 나열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직접 느낄 수 있는 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세요. 아파트 단지를 걸어다니면서 말입니다. 낮 시간에 산책하는 사람들의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나요? 대부분 60대 이상이실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모두 일하러 나가고 아이들은 학교나 학원에 가 있으니까요. 버스를 타보세요. 평일 오전 10시쯤에 타보시면 승객의 절반 이상이 어르신들이실 겁니다. 병원에 가는 분들, 복지관에 가는 분들, 시장에 가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동네 상권을 보세요. 예전에는 문구점, 장난감 가게, 학용품점이 많았는데 이제는 약국, 병원, 요양용품점이 더 많습니다. 이게 바로 고령화 사회의 현실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계신 동네에서 아시는 사람 10명을 떠올려 보세요. 이웃, 동료, 친구, 가족 모두 포함해서 말입니다.
이 10명 중에서 65세 이상인 분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평균적인 한국인이라면 10명 중 3명에서 4명 정도가 65세 이상일 겁니다. 2050년에는 이게 4명에서 5명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노인인 사회에 살게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첫째, 부양 부담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지금은 노인 1명을 젊은이 3명이 부양하지만 앞으로는 젊은이 1.5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되겠죠. 둘째, 의료비와 돌봄 비용이 급상승합니다. 병원은 더 붐비고 간병비는 더 비싸지고 요양원은 더 부족해집니다. 지금도 요양원 한 달 비용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인데 앞으로는 더 올라갈 겁니다. 셋째, 사회 활력이 떨어집니다. 새로운 일자리는 줄어들고 혁신은 더뎌지고 전체적인 경제 성장률이 둔화됩니다. 여러분의 연금과 자산 가치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넷째, 세대 갈등이 심해집니다. 젊은 세대는 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세금을 내야 하냐고 불만을 가질 것이고 노인 세대는 우리가 이 나라를 일궜는데 왜 홀대 받아야 하냐고 억울해할 겁니다. 하지만 이런 거시적인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개인의 준비입니다. 사회가 어떻게 변하든 준비된 사람은 살아남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체적인 준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크게 4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건강, 돈, 기술, 그리고 관계입니다. 먼저 건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개념이 있습니다. 기능적 수명이라는 개념입니다. 단순히 얼마나 오래 사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자립적으로 사는가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2가지 시나리오를 상상해 보세요. 시나리오 A, 85세까지 살지만 마지막 10년은 병원 침대에서 보냅니다. 혼자서는 화장실도 가기 어렵고 식사도 도움이 필요합니다. 가족들은 돌아가면서 간병을 하느라 지쳐가고 의료비는 월 300만 원씩 나갑니다. 시나리오 B, 80세까지 살지만 마지막까지 자신의 2발로 걷고 스스로 식사하고 독립적으로 생활합니다. 마지막 6개월 정도만 약간의 도움을 받고 비교적 평안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나리오를 선택하시겠어요? 당연히 B죠. 그럼 B 시나리오를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핵심은 근력과 균형 감각, 그리고 심폐 기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복잡한 운동을 할 필요는 없어요. 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들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자 스쿼트라고 하는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서기를 반복하는 운동인데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체 근력 강화에 정말 효과적입니다. 하루에 10번만 해도 됩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의자에 앉습니다. 2 팔을 가슴 앞에서 X자로 교차해서 놓습니다. 그 상태에서 팔에 도움 없이 다리 힘만으로 일어납니다. 2초 동안 서 있다가 천천히 앉습니다. 이게 1회입니다. 처음에는 5번도 힘드실 수 있어요. 그럼 5번부터 시작하세요. 일주일에 하나씩 늘려가면 됩니다. 3개월 후에는 20번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왜 이 운동이 중요할까요? 화장실에서 일어서기, 침대에서 일어서기, 버스에서 일어서기. 이 모든 동작이 바로 스쿼트 동작입니다. 이 근력이 떨어지면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2번째는 물통 들기 운동입니다. 1.5리터 물통 2개를 준비합니다. 처음에는 물을 반만 채워서 시작하세요. 2 손에 하나씩 들고 팔을 옆으로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운동입니다. 10번씩 3세트 하시면 됩니다. 이 운동은 어깨와 팔 근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높은 곳에서 물건을 내리거나 세탁물을 널거나 짐을 들 때 필요한 근력이에요. 3번째는 균형 훈련입니다. 벽이나 의자를 옆에 두고 한 발로 서 보세요. 처음에는 10초도 힘드실 거예요. 그럼 벽을 잡고 시작하세요. 점점 벽에서 손을 떼고 나중에는 눈을 감고도 할 수 있도록 연습하세요. 균형 감각이 떨어지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65세 이상에서 넘어져서 다치는 사고가 교통사고보다 더 많다는 사실 아시나요? 균형 감각 훈련만으로도 낙상 사고를 90% 이상 예방할 수 있어요. 이 3가지 운동을 매일 하시되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회복일을 반드시 만드시라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매일 운동해도 괜찮았지만 나이가 들면 회복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틀 운동하고 하루 쉬거나 사흘 운동하고 하루 쉬는 패턴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아픈 곳이 있으면 무리하지 마세요. 무릎이 아프면 물속에서 걷기를 하시고 허리가 아프면 누워서 하는 운동을 하세요. 자신의 몸 상태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만큼 중요한 것이 정기검진입니다. 1년에 한 번은 종합검진을 받으시고 6개월에 한 번은 기본적인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검사를 받으세요.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할 수 있는 질병들이 많습니다. 치아 관리도 중요합니다. 6개월에 한 번은 치과에 가서 스케일링을 받으시고 충치나 잇몸 질환이 있으면 빨리 치료하세요. 나이 들어서 치아를 잃으면 영양 상태가 나빠지고 전체적인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두 번째 준비 영역은 돈입니다. 노후 자금 계획을 세울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무엇인지 아세요? 막연하게 많이 모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 없이는 준비가 어렵습니다. 제가 실제 상담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6세 정미라 할머니의 가계부입니다. 정할머니의 월 지출 내역을 보면 이렇습니다. 생활비 120만 원. 여기에는 식비, 공과금, 교통비 등이 포함됩니다. 의료비 50만 원. 당뇨병 약값, 정기검진, 물리치료비가 들어갑니다. 기타 비용 50만 원. 경조사비, 손주 용돈, 예상치 못한 지출들입니다. 총 220만 원이 매달 나갑니다. 그런데 수입은 어떨까요? 국민연금 80만 원, 기초연금 30만 원, 개인연금 30만 원, 총 140만 원입니다. 220만 원 나가고 140만 원 들어오니까 매달 80만 원이 부족합니다. 1년이면 960만 원, 10년이면 9,600만 원이 부족한 거예요.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정할머니처럼 부족분이 생기는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크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지출을 줄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최소한의 생활비만 쓰고 계신 분들에게는 쉽지 않아요. 둘째, 수입을 늘리는 것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작은 사업을 시작할 수 있지만 건강과 체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셋째, 미리 준비한 자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그럼 얼마나 준비해야 할까요? 저는 3개 주머니 전략을 추천합니다. 첫 번째 주머니는 단기 자금입니다. 1년에서 3년간 사용할 돈으로 생활비 부족분과 응급 상황에 대비하는 자금입니다. 정할머니의 경우라면 80만 원 곱하기 36개월 약 3천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 돈은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은행 예금이나 CMA 같은 상품이 적합해요. 수익률은 낮더라도 안전성과 유동성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주머니는 중기자금입니다. 3년에서 10년간 사용할 돈으로 큰 의료비나 주택 수리비, 요양비 등에 대비하는 자금입니다. 대략 5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 돈은 적당한 수익률과 안전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합니다. 국채, 회사채, 혼합형 펀드 같은 상품들이 적합해요. 인플레이션을 고려해서 실질 구매력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수익률은 얻어야 합니다. 세 번째 주머니는 장기자금입니다. 10년 후부터 사용할 돈으로 나중에 거동이 불편해질 때를 대비하는 자금입니다. 5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준비하시되 이 돈은 당분간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니까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주식, 부동산, 해외 투자 같은 상품들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다만 위험도가 높으니까 전체 자산의 30%를 넘지 않는 선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총 1억 3천만 원에서 2억 3천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큰 금액처럼 보이지만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면 충분히 모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예를 들어서 50세부터 준비를 시작한다고 해보겠습니다. 15년 동안 매달 100만 원씩 저축하면 1,800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연 3%의 이자가 붙는다면 약 2,200만 원이 모입니다. 15년간 총 3억 3천만 원이 모이는 거죠. 매달 100만 원을 어떻게 모으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 방법은 있습니다. 첫째, 주택담보대출을 빨리 상환하세요. 대출 이자만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 나가는 분들이 많은데 이걸 일찍 정리하면 그 돈을 저축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자녀 교육비와 결혼비용을 현실적으로 계획하세요. 무작정 많이 줄 것이 아니라 본인의 노후 자금과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셋째, 생활비를 점검해 보세요. 꼭 필요하지 않은 지출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월 10만 원만 줄여도 1년에 120만 원, 15년이면 1,800만 원입니다. 넷째, 부업이나 재테크를 고려해 보세요. 용돈 관리, 쇼핑몰 운영, 투자 수익 등으로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는 추가 수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절대로 고위험 투자에 올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방에 큰 돈을 벌어서 노후를 준비하겠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원금을 잃으면 다시 벌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안전하고 꾸준한 방법이 최선입니다. 은행 적금, 연금저축, 주택연금, 개인연금 같은 안정적인 상품들을 기본으로 하시고 여유자금으로만 조금씩 투자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은행이나 증권회사, 보험회사에서 무료 상담을 해주니까
본인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세요. 세 번째 준비 영역은 기술입니다. 디지털 문맹이 노후에 얼마나 큰 손실을 가져오는지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5세 이병수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병수 할아버지는 은행에서 송금을 하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창구 직원이 인터넷 뱅킹으로 하시면 수수료가 무료예요라고 안내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인터넷 뱅킹을 모르셔서 창구에서 하셨어요. 수수료 3,000원을 내셨습니다. 한 달에 10번 송금하신다면 3만 원, 1년이면 36만 원의 수수료를 더 내시는 거예요. 10년이면 360만 원입니다. 인터넷 뱅킹을 모른다는 이유로 360만 원을 더 내시는 거죠. 병원 예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화로 예약하면 대기 시간이 길고 원하는 시간에 예약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병원 앱을 사용하면 24시간 언제든지 예약할 수 있고 대기번호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택시도 그렇습니다. 길에서 택시를 잡으면 언제 올지 모르고 바가지 요금을 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카카오 택시나 타다 같은 앱을 쓰면 정확한 요금을 미리 알 수 있고 기사님의 위치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것들이 누적되면 엄청난 차이가 됩니다. 디지털을 잘 사용하는 노인과 그렇지 않은 노인 사이에는 생활의 질에서 큰 격차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어떤 기술들을 꼭 배워야 할까요? 필수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바일 송금입니다. 토스, 카카오페이, 페이코 같은 앱을 하나 정도는 사용할 수 있어야 해요. 자녀들에게 용돈을 보내거나 온라인 쇼핑을 할 때, 택시비를 낼 때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복잡해 보이지만 한번 배워두면 매우 편리해요. 은행에 가지 않고도 24시간 언제든지 송금할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온라인 예약입니다. 병원, 미용실, 식당, 영화관 예약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야 해요. 전화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합니다. 네이버 예약, 병원 홈페이지, 영화관 앱 등을 사용해 보세요. 처음에는 자녀들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익혀두시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복지 앱입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복지 혜택을 신청할 때 온라인이 훨씬 빠르고 편해요. 기초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각종 바우처 서비스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앱, 국민연금 앱, 건강보험 앱 등을 설치해서 사용해 보세요. 직접 기관에 가지 않고도 많은 일을 처리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영상통화입니다. 자녀, 손자, 손녀와 소통할 때 음성통화보다는 영상통화가 훨씬 좋아요.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하면 외로움도 덜하고 관계도 더 가까워집니다. 카카오톡 영상통화, 줌, 구글 미트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19 때 많은 분들이 화상회의를 배우셨듯이 꼭 필요한 기술입니다. 이런 기술들을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시니어 디지털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각 지역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에서 무료로 스마트폰 교육을 해줘요. 같은 또래끼리 배우니까 부담도 적고 천천히 배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방문한 서울 강남구의 한 노인복지관 교육 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70세 전후의 어르신 15명이 강의실에 모여 앉아 계셨어요. 강사는 30대 젊은 선생님이었는데 정말 친절하고 천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할머니, 화면 하단에 있는 파란색 동그라미를 눌러보세요. 어디요? 이거요? 네, 맞습니다. 잘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한 사람 한 사람 확인해 가면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어르신들도 처음에는 어색해 하셨지만 점점 익숙해지시면서 즐거워하셨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72세 김말순 할머니의 변화였습니다. 처음에는 나는 기계치라서 안 되라고 포기하시려던 분이었는데 3개월 후에는 손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사진을 보내시더라고요. 손자가 할머니 대박이라고 답장을 보내더라고요. 그때 정말 뿌듯했어요. 할머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런 교육 프로그램들은 전국 어디서나 있어요. 서울시의 경우 어르신 스마트폰 교실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부산시는 시니어 디지털 역량 강화 사업, 대구시는 스마트 시니어 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운영됩니다. 교육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자녀들의 도움을 받으세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하세요. 예를 들어서 첫 주에는 카카오톡 메시지 보내기만 연습하세요. 이것만 완벽하게 할 수 있으면 둘째 주에는 사진 보내기를 배우고 셋째 주에는 영상통화를 배우는 식으로 말이에요. 그리고 절대로 창피하지 마세요. 젊은 사람들도 새로운 앱을 배울 때는 어색해해요. 나이 때문에 못 배우는 게 아니라 연습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네 번째 준비 영역은 관계입니다. 가족관계와 지역관계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족관계부터 보겠습니다.
노후의 가장 큰 스트레스 중 하나가 가족 간의 갈등입니다. 특히 부모님 돌봄을 둘러싼 형제자매 간의 갈등은 정말 심각해요.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가상의 사례이지만 제가 상담한 수많은 가족들의 이야기를 종합한 것입니다. 3남 2녀 중 첫째인 김대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치매에 걸리셔서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어요. 당연히 첫째인 대호 씨가 주로 돌봐야 한다는 분위기였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맞으니까 당연하다는 생각으로 시작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힘들어졌습니다. 매주 부모님 댁에 가서 병원 모시기, 약 챙겨드리기, 생활비 지원하기. 육체적으로도 힘들었지만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았어요. 월 200만 원씩 드는 간병비와 의료비를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서 동생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둘째는 나는 지방에 살아서 자주 갈 수 없다. 셋째는 사업이 어려워서 돈이 없다. 첫째 여동생은 시집간 딸은 친정일에 깊이 관여하기 어렵다. 막내 여동생은 아직 애가 어려서 여유가 없다는 식으로 모두 핑계를 댔어요. 결국 대호 씨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게 되었고 자신의 가정생활과 직장생활까지 위기에 빠졌습니다. 동생들에 대한 원망이 쌓이면서 가족관계도 악화되었어요. 이런 상황은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답은 미리 가족 합의서를 만드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건강할 때 온 가족이 모여서 돌봄에 대한 원칙을 정해두는 거예요. 가족 합의서에 들어가야 할 3가지 항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역할 배분표입니다. 누가 어떤 역할을 담당할지 미리 정해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첫째는 의료진과의 소통과 중요한 의사결정을 담당하고 둘째는 월 2회 방문해서 생활 돌봄을 하고 셋째는 경제적 지원을 담당하는 식으로 말이에요. 지리적 거리, 경제적 능력, 개인 상황을 모두 고려해서 공정하게 배분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역할을 할 필요는 없어요. 각자의 상황에 맞게 다르게 기여하면 됩니다. 둘째, 비용 상한선입니다. 돌봄 비용이 얼마까지 들어가면 어떻게 분담할지 미리 정해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월 100만 원까지는 첫째가 부담하고 그 이상 들어가면 형제들이 나눠서 부담한다든지 말이에요. 그리고 요양원에 모실 경우의 비용 분담, 간병인을 고용할 경우의 비용 분담도 미리 정해두세요. 돈 문제로 싸우는 것만큼 가족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도 없거든요. 셋째, 의료의사결정 기록입니다. 부모님이 의식을 잃거나 판단력을 잃으셨을 때 누가 대신 의료진과 상의하고 결정할지 미리 정해두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의 평소 생각도 기록해두세요. 연명치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장기기증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장례는 어떻게 치를 것인가 같은 것들을 미리 이야기해 두시면 좋겠어요. 막상 그런 상황이 되면 가족들이 혼란스러워 하거든요. 이런 합의서를 만들 때 중요한 것은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가족이 자발적으로 동의해야 해요. 그리고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다는 것도 명시해 두세요. 합의서를 만드는 과정 자체가 가족들이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갈등이 생겼을 때도 우리가 미리 정한 원칙이 이거였잖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서 해결이 수월해져요. 다음은 지역관계입니다. 노후에는 가족보다 이웃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가족은 멀리 살거나 바빠서 자주 만나기 어렵지만 이웃은 가까이 있어서 위급할 때 더 빨리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개념이 10분 생활권입니다. 집에서 걸어서 10분 내에 필요한 시설들이 모두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집에서 걸어서 10분, 즉 반경 500m 안에 이 5가지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첫째, 병원 또는 의원입니다. 내과, 정형외과, 안과, 치과 중에서 최소 2곳은 있어야 해요.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병원이 없으면 나이가 들어서 정말 불편합니다. 둘째, 약국입니다. 24시간은 아니어도 적어도 저녁 8시까지는 문을 여는 약국이 있어야 해요. 응급 상황에 약을 사러 갈 수 있거든요. 셋째, 마트 또는 시장입니다. 장을 보러 갈 수 있는 곳이 있어야 해요. 대형마트는 아니어도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을 살 수 있는 곳이면 됩니다. 넷째, 은행 또는 우체국입니다. ATM만 있어도 괜찮지만 창구 업무를 볼 수 있는 곳이 있으면 더 좋아요. 복잡한 금융 업무는 아직도 창구에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섯째, 복지관 또는 주민센터입니다. 각종 복지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동호회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해요. 사회적 연결의 거점이 되는 곳입니다. 이 5가지가 모두 10분 내에 있다면 최고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럼 최소한 병원과 마트는 반드시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지금 살고 계신 곳이 이 조건에 맞지 않는다면 노후를 위해서 이사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거동이 불편해지면 이사하기 더 어려우니까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이웃 연락망을 구축하세요. 최소 3명 정도는 위급할 때 연락할 수 있는 이웃이 있어야 해요. 어떻게 이웃과 친해질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동네 산책을 하면서 인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얼굴을 익히게 되고 인사를 나누게 되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아파트에 살고 계시면 엘리베이터에서 만날 때 먼저 인사하세요. 몇 층이세요? 날씨가 좋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같은 간단한 말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동네 상점을 이용할 때도 점원이나 사장님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오늘 뭐가 신선해요? 이 동네 산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는데 맛있는 식당 어디 있어요? 같은 질문을 하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돼요. 종교시설이나 복지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친분을 쌓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너무 부담스럽게 접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번에 깊은 관계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서서히 친분을 쌓아가세요. 그리고 상대방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캐묻지 마시고요. 이웃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은 적당한 거리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부담스럽고 너무 멀면 소용없어요. 평소에는 인사 정도만 나누다가 필요할 때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가 이상적입니다. 5번째 준비 영역은 일과 의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 할 일이 없어서 무료함을 느끼십니다. TV만 보거나 집에만 있으면 몸도 마음도 금세 늙어요. 적당한 일거리가 있어야 건강하고 의미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일이라는 것은 젊을 때 했던 치열한 경쟁의 일이 아니에요.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면서 사회에 기여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입니다. 실제 사례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서관 서가 정리 봉사입니다. 68세 김문희 할머니는 평생 책을 좋아하셨어요. 은퇴 후에 동네 도서관에서 봉사를 시작하셨는데 주 2회 하루 3시간씩 책 정리를 도와드립니다. 단순한 일 같지만 문희 할머니에게는 큰 의미가 있어요. 새로운 책들을 먼저 볼 수 있고 사서 선생님들과 책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과도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책을 정리하다 보면 이런 좋은 책이 있구나 하고 발견하게 돼요. 그럼 집에 가서 빌려다 읽죠. 그리고 다음에 다른 분들께 추천해드리기도 하고 정말 즐거워요. 문희 할머니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초등학교 안전도우미입니다. 72세 박정수 할아버지는 아침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동네 초등학교 앞에서 아이들의 안전한 등교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아이들이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해주면 정말 기분이 좋아요. 가끔 위험한 상황에서 아이들을 보호해줄 수 있어서 뿌듯하기도 하고요. 우리 손자 손녀뻘 되는 아이들이니까 정말 소중하죠. 이 일은 하루에 1시간만 하면 되고 주 5일째라서 주말에는 쉴 수 있어요. 적당한 책임감과 보람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일입니다. 세 번째는 공원 가꾸기 봉사입니다. 65세 이순옥 할머니는 동네 작은 공원의 화단을 가꾸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월요일과 목요일 주 2회 오전에 나가서 꽃과 나무를 돌봅니다. 젊을 때부터 식물 키우는 걸 좋아했는데 아파트에서는 마음껏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넓은 화단을 마음껏 가꿀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계절마다 다른 꽃을 심고 주민들이 꽃이 예쁘다고 말해주시면 정말 기뻐요. 이런 경험형, 봉사형 일자리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째, 경쟁이 심하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원하는 일이 아니라서 상대적으로 기회가 많아요. 둘째, 시간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하루 2-3시간, 주 2-3회 정도만 하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셋째, 스트레스가 적습니다. 실적을 내야 한다는 압박도 없고 복잡한 인간관계도 없어요. 넷째,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사회에 기여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다섯째,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면서 새로운 친분을 쌓을 수 있어요. 이런 일자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곳은 주민센터입니다. 각 지역마다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정기적으로 봉사자를 모집하니까 관심 있는 분야가 있으면 문의해보세요. 노인복지관도 좋은 정보원입니다. 복지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다른 기관과 연계해서 소개해주는 일자리도 있어요. 종교단체나 시민단체에서도 다양한 봉사 기회를 제공합니다. 본인이 다니시는 교회, 절, 성당이나 환경단체, 문화단체 등에 문의해보세요. 온라인에서도 찾을 수 있어요. 1365 자원봉사 포털, 볼런티어 20일 같은 사이트에서 지역별, 분야별로 봉사 기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의 관심사와 능력에 맞는 일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봉사는 오래 지속하기 어려워요. 정말 하고 싶고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으세요. 그리고 처음부터 큰 책임을 지려고 하지 마세요. 작은 역할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즐겁게 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하시면 됩니다.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7일 실천 플랜을 제시해 드릴게요. 첫째 날 지출 3등분 기록하기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쓴 모든 돈을 기록해 보세요. 아침에 마신 커피값부터 저녁 식사비까지 모든 지출을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출들을 세 그룹으로 나눠보세요. 필수 지출 꼭 써야 하는 돈, 식비, 교통비, 의료비, 공과금 등. 선택 지출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되는 돈, 외식비, 취미비, 쇼핑비 등. 투자 지출 미래를 위한 돈, 저축, 보험, 교육비 등. 이렇게 나눠보면 어디서 돈이 새나가는지, 어디를 줄일 수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해서는 선택 지출을 줄이고 투자 지출을 늘려야 하거든요. 둘째 날 3버킷 금액 계산하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3개 주머니 전략을 본인 상황에 맞게 계산해 보세요. 단기 자금 현재 월 지출액 36개월, 중기 자금 예상되는 큰 지출 의료비, 주택 수리비 등, 장기 자금 요양비, 상속 준비금 등 합계가 얼마나 나오는지 계산해 보시고 현재 준비된 자금과 비교해 보세요. 부족한 금액이 얼마인지 알면 앞으로 얼마나 더 모아야 하는지 구체적인 목표가 생깁니다. 셋째 날 내 생활권 10분 맵 작성하기입니다. 집을 중심으로 반경 500m 지도를 그려보세요. 실제 지도를 인쇄해서 동그라미를 그려도 되고 네이버 지도나 구글 지도를 캡처해서 표시해도 됩니다. 그 안에 병원, 약국, 마트, 은행, 복지관이 어디에 있는지 표시해 보세요. 5가지가 모두 있다면 훌륭하고 없는 것이 있다면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그리고 실제로 걸어서 가보세요. 몇 분이 걸리는지, 중간에 쉴 곳이 있는지, 길이 안전한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넷째 날 의자 스쿼트 10회 시작하기입니다. 오늘부터 매일 의자 스쿼트 10회를 시작해 보세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의자에서 일어섰다 앉기를 팔에 힘을 쓰지 않고 다리 힘만으로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럼 5회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하는 것이고 점차 늘려가는 것입니다. 운동을 한 후에는 간단한 기록을 남기세요. 오늘 10회 완주, 7회까지만 가능 이런 식으로 메모해두면 나중에 발전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다섯째 날 가족회의 초안 잡기입니다. 형제 자매들과 노부모 돌봄에 대해 이야기할 계획을 세워보세요. 언제 어디서 누구와 이야기할지 정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아직 건강하시다면 부모님도 함께 참여하시는 게 좋습니다. 부모님의 의견을 들어야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울 수 있거든요. 미리 의제를 정해두세요. 역할 분담은 어떻게 할 것인가, 비용 분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의료 결정은 누가 할 것인가 같은 구체적인 주제들 말이에요. 그리고 분위기가 무거워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우리가 미리 준비해두면 나중에 더 편할 거야 라는 식으로 긍정적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여섯째 날 스마트폰 예약 연습하기입니다. 오늘은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예약해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병원 예약이 가장 실용적이지만 처음에는 식당 예약이나 영화 예약부터 시작해도 좋아요. 네이버에서 병원 예약을 검색해 보시거나 자주 가시는 병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세요. 예약 시스템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실제로 예약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어떤 절차인지 한번 따라가 보세요. 어려우시면 자녀나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한번 배워두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일곱째 날 이웃과 첫 통화하기입니다. 일주일 동안의 실천을 마무리하면서 이웃 중 한 분과 안부 전화를 해보세요. 같은 아파트에 사는 분이라든지 평소에 인사하고 지내는 상점 사장님이라든지 누구든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같은 간단한 안부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거창한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어요.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만약 직접 전화하기가 어색하면 문자 메시지부터 시작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는 간단한 메시지만으로도 관계의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이 7일 실천 플랜은 노후 준비의 출발점입니다. 일주일 동안 이것들을 해보시면 앞으로 무엇을 더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70점만 해도 충분해요. 시작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거든요. 일주일 후에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더 구체적인 장기 계획을 세우세요. 1년 계획, 5년 계획, 10년 계획으로 확장해 나가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늙음은 불가피합니다. 누구나 나이를 먹고 누구나 언젠가는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인생의 과정이에요. 부끄러워할 일도 두려워할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어떻게 늙을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준비 없이 맞는 노후와 미리 준비한 노후는 천지 차이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미 첫걸음을 떼신 거예요. 노후 준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되셨으니까요. 이제 실천만 남았습니다. 내일부터 아니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7일 실천 플랜 중에서 가장 쉬운 것 하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기억하세요. 완벽한 준비는 없습니다. 하지만 준비한 만큼 더 나은 노후를 보낼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존엄하고 의미 있는 노후를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에 여러분의 7일 플랜 중 가장 먼저 시작하고 싶은 것 한 가지를 적어주세요. 저는 의자 스쿼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가족회의 준비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스마트폰 예약 연습부터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댓글로 다짐을 남겨주시면 실천할 동기도 더 생기고 다른 분들에게도 자극이 될 거예요. 그리고 실천하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어려운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가능한 한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다루지 못한 구체적인 주제들, 예를 들어 노후 주거 선택의 기준, 시니어를 위한 디지털 금융 활용법, 노년기 건강관리의 핵심 같은 주제들을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두려움이 아닌 기대가 되기를, 준비된 노후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얼마 전 동네 부동산에서 만난 68세 김 할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집이 2층 집인데 무릎이 아프니까 계단 오르내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다고 이사하자니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집이 좋을지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도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시죠? 실제로 60대 이상 가구의 70% 이상이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고 계신다고 해요. 계단이 불편하거나 화장실이 멀거나 겨울에 너무 춥거나 젊을 때는 괜찮았던 집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불편해지는 거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작은 변화만으로도 훨씬 편안하고 안전한 집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실제로 부산에 사시는 70세박 할머니는 집을 리모델링하고 이사를 고민하시다가 오늘 제가 알려드릴 원칙들을 적용해서 지금은 너무 만족하며 지내고 계세요. 또 다른 분은 65세에 새로 이사하실 때 이런 기준들을 꼼꼼히 체크하셔서 지금도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계시죠. 이분들이 알고 있는 집 선택의 비밀이 따로 있더라고요. 오늘 1시간 동안은 나이가 들어서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집의 조건과 실전 체크 포인트를 부동산 전문가와 시니어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3가지를 얻으실 수 있어요. 첫 번째, 노후 주거에 꼭 필요한 10가지 핵심 조건. 두 번째, 집을 고를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세 번째, 현재 집을 더 편안하게 만드는 개선 방법까지. 평생 살 집을 현명하게 선택하는 비밀을 공개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접근성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계단은 큰 장벽이 됩니다. 가능하면 원룸이나 투룸 형태의 평면 구조가 좋아요. 만약 2층 집이나 복층에 살고 계시다면 1층에서 생활이 완전히 가능한지 확인해 보세요. 침실, 화장실, 부엌이 모두 같은 층에 있어야 해요. 엘리베이터도 중요해요. 아파트라면 엘리베이터가 있는 것은 기본이고 정전이나 고장 시에 대비해서 너무 높은 층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5층 이하가 적당해요. 또 집 입구에서 현관문까지의 거리도 체크해 보세요. 너무 멀거나 경사가 급하면 나이가 들어서 힘들어져요. 대구에 사시는 이 할머니는 3층 빌라에서 2층으로 이사하셨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매일 계단을 오르내리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세요. 무릎 수술을 받고 나서는 더욱 어려워졌고요. 지금은 1층 아파트로 다시 이사를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네요. 이런 후회를 하지 않으려면 미리 생각해 봐야 해요. 두 번째 조건은 안전성입니다.
나이가 들면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반응 속도가 느려져요. 그래서 집안에서 넘어지는 사고가 많이 일어나죠. 화장실이 가장 위험한 곳이에요. 바닥이 미끄러우면 안 되고 변기 옆과 욕조 안에는 반드시 손잡이가 있어야 해요. 문턱도 최대한 없애야 하고 있다면 높이를 낮춰야 해요. 복도나 거실 바닥에는 장애물이 없어야 해요. 전선이 바닥에 깔려 있거나 작은 매트가 여기저기 있으면 걸려 넘어질 수 있어요. 조명도 충분해야 해요. 특히 밤에 화장실 가는 길은 자동으로 켜지는 센서 등을 설치하시면 좋아요. 계단이 있다면 양쪽에 손잡이가 있는지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창문과 베란다도 안전장치가 필요해요. 너무 낮으면 위험하고 잠금 장치가 제대로 되는지도 체크해야 해요. 서울에 사시는 박 할아버지는 화장실에서 넘어지셔서 허리를 다치신 후에 집 전체에 안전장치를 설치하셨어요. 손잡이, 미끄럼 방지 매트, 센서 등까지. 지금은 훨씬 안심하고 생활하고 계신다고 해요. 세 번째 조건은 편의성이에요. 병원, 약국, 마트, 은행 같은 필수 시설들이 가까이 있어야 해요. 걸어서 10분 내외면 좋고 최대 20분을 넘지 않아야 해요. 대중교통도 중요해요.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역까지 너무 멀면 외출하기 어려워져요. 특히 병원은 정말 중요해요. 종합병원까지는 차로 30분 이내, 동네 병원이나 의원은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면 좋아요. 또 하나 고려할 것은 경사예요. 집 주변이 너무 언덕이면 외출할 때마다 힘들어요. 평지이거나 완만한 경사 정도가 적당해요. 주차장도 집과 가까워야 해요. 주차 후에 집까지 오래 걸으면 장복이나 무거운 짐 옮기기가 어려워져요. 인천에 사시는 최 할머니는 집 근처에 마트와 병원, 약국이 모두 있어서 정말 만족스럽다고 하세요. 걸어서 5분 거리에 모든 게 있으니까 혼자서도 불편함 없이 생활하실 수 있다고 해요. 젊을 때는 차로 이동하는 게 당연했지만 지금은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하신다고 하네요. 네 번째 조건은 온도와 습도 관리가 쉬운 집이에요. 나이가 들면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져요. 여름에는 더위를 못 참고 겨울에는 추위에 약해져요. 그래서 단열이 잘 되고 냉난방이 효율적인 집이 중요해요. 남향이면 좋지만 서향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오후에 서쪽 햇살이 너무 강해서 여름에 견디기 어려워요. 창문의 크기와 위치도 중요해요. 자연 채광이 충분해야 전기료도 절약되고 기분도 좋아져요. 하지만 너무 큰 창은 겨울에 열 손실이 크니까 적당한 크기면 돼요. 이중창이나 삼중창으로 된 곳이 단열 효과가 좋아요. 습도 관리도 신경 써야 해요. 너무 습한 집은 곰팡이가 생기기 쉽고 너무 건조한 집은 호흡기에 안 좋아요. 환기가 잘 되는 구조인지 확인해 보세요. 맞바람이 치는 구조면 자연 환기가 잘 돼요. 광주에 사시는 김 할아버지는 서양 아파트에서 남향 아파트로 이사하신 후에 전기료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해요. 겨울에도 훨씬 따뜻하고 여름에도 오후 해만 피하면 선풍기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하시네요. 집의 방향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다고 하세요. 다섯 번째 조건은 적당한 크기의 집이에요. 너무 크면 관리하기 어렵고 너무 작으면 답답해요. 부부가 살기에는 20평에서 30평 정도가 적당해요. 혼자 사신다면 15평에서 20평 정도면 충분해요. 방은 침실과 거실 겸용 방 하나씩이면 돼요. 너무 많은 방은 오히려 관리가 힘들어져요. 수납 공간은 충분해야 하지만 너무 높은 곳은 위험해요. 손이 닿는 높이 내에서 수납할 수 있도록 붙박이장이나 수납장의 높이를 확인해 보세요. 다락방이나 지하 창고는 나이 들어서는 사용하기 어려워요. 베란다나 작은 마당이 있으면 좋아요. 화초를 기르거나 빨래를 넣을 수 있고 답답할 때 나가서 바람도 쐴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큰 정원은 관리가 부담이 되니까 적당한 크기면 돼요. 전주에 사시는 박 할머니는 60평대 큰 집에서 25평 아파트로 이사하셨어요. 처음에는 좁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딱 좋다고 하세요. 청소하기도 쉽고 냉난방비도 적게 들고 무엇보다 관리할 게 적어서 스트레스가 줄었다고 하시네요. 여섯 번째 조건은 소음이 적은 환경이에요. 나이가 들면 예민해져서 작은 소음에도 스트레스 받아요. 큰 길가나 학교, 공장 근처는 피하는 게 좋아요.
위층 소음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맨 위층이나 단독주택을 고려해 보세요. 이웃과의 관계도 중요해요. 너무 젊은 가족들만 사는 곳보다는 비슷한 연령대가 많이 사는 곳이 좋아요. 서로 이해도 잘하고 도움도 주고받을 수 있어요. 아파트라면 경비원이 상주하는 곳이 안전해요. 주변 환경도 체크해 보세요. 공원이나 산책로가 가까이 있으면 운동하기 좋아요. 문화센터나 경로당 같은 시설이 있으면 사회활동도 할 수 있고요. 수원에 사시는 이 할아버지는 조용한 주택가로 이사하신 후에 밤에 잠도 잘 오고 스트레스가 많이 줄었다고 해요. 이전에 살던 곳은 큰 길가라서 하루 종일 차 소리에 시달렸는데 지금은 새소리도 들리고 너무 평온하다고 하시네요. 7번째 조건은 화장실과 욕실이 사용하기 편한 구조인지예요. 문턱이 낮거나 아예 없어야 하고 문도 밖으로 열리는 것보다 미닫이 문이 좋아요. 좁은 공간에서 안으로 열리는 문은 응급 상황에 위험할 수 있어요. 변기는 너무 낮지 않아야 해요. 앉았다 일어서기 편한 높이여야 해요. 양변기 옆에는 손잡이가 있으면 좋고 없다면 나중에 설치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샤워 부스는 문턱이 없는 것이 좋고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어야 해요. 욕조가 있다면 너무 깊지 않아야 해요. 들어가고 나오기 편한 높이여야 하고 욕조 안과 밖에 모두 손잡이가 있으면 안전해요. 온수가 잘 나오는지 수압은 충분한지도 미리 확인해 보세요. 부천에 사시는 최 할머니는 욕실을 완전히 리모델링 하셨어요. 문턱을 없애고 미닫이 문으로 바꾸고 곳곳에 손잡이를 설치하셨어요. 비용이 좀 들었지만 매일 사용하는 곳이니까 안전이 우선이라고 하시네요. 8번째 조건은 부엌이 사용하기 편한지예요. 싱크대 높이가 본인 키에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너무 높거나 낮으면 허리에 무리가 가요. 가스레인지나 인덕션은 안전장치가 있는지 봐야 해요. 자동 소화 기능이나 과열 방지 기능이 있으면 좋아요. 수납장은 너무 높은 곳보다는 손이 닿는 범위에 있어야 해요. 무거운 그릇이나 조리도구는 아래쪽에 두고 가벼운 것들을 위쪽에 둘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지 보세요. 바닥도 미끄럽지 않은 재질인지 확인해야 해요. 환기도 중요해요. 요리할 때 연기와 냄새가 잘 빠져나가는지 후드나 환풍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창문이 있어서 자연 환기가 되면 더 좋고요. 안양에 사시는 김 할아버지는 부엌 싱크대를 본인 키에 맞춰 조금 낮췄더니 설거지할 때 허리가 훨씬 편해졌다고 해요. 작은 변화지만 매일 사용하니까 효과가 크다고 하시네요. 9번째 조건은 충분한 수납 공간이 있는지예요. 나이가 들수록 물건은 많아지는데 정리는 어려워져요. 그래서 체계적인 수납이 중요해요. 붙박이장이나 수납장이 충분한지 높이는 적당한지 확인해 보세요. 옷장은 행거에 걸 수 있는 공간과 개어서 넣을 수 있는 서랍이 적절히 구성되어 있으면 좋아요. 신발장도 충분해야 하고 현관에서 가까운 곳에 있어야 편해요. 이불장이나 계절용품을 넣을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해요. 하지만 너무 높은 곳의 수납 공간은 위험해요. 의자나 사다리를 사용해야 하는 높이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손이 쉽게 닿는 범위 내에서 수납할 수 있도록 계획하세요. 성남에 사시는 박 할머니는 높은 수납장 대신 허리 높이의 수납 가구를 여러 개 배치하셨어요. 위험하지도 않고 정리정돈도 훨씬 편해졌다고 하세요. 10번째이자 마지막 조건은 경제성이에요. 관리비가 너무 비싸면 부담이 되니까 미리 확인해 봐야 해요. 아파트라면 관리비, 난방비, 주차비까지 모두 계산해 보세요. 단독주택이라면 수도세, 전기세, 가스비 등을 예상해 보고요. 수리비도 고려해야 해요. 너무 오래된 집은 여기저기 고칠 곳이 많을 수 있어요. 보일러, 배관, 전기시설 등이 언제 교체되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또 앞으로 필요할 수 있는 개선 공사 비용도 미리 계산해 두면 좋아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같은 세금도 빼먹으면 안 돼요. 집값에 따라 달라지니까 미리 알아보세요. 집을 팔 때의 가치도 생각해 봐야 해요. 너무 특수한 조건의 집은 나중에 팔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의정부에 사시는 이 할아버지는 관리비가 저렴한 소형 아파트로 이사하셨어요. 이전 집보다 크기는 작아졌지만 관리비가 절반으로 줄어서 경제적 부담이 많이 덜어졌다고 해요. 지금까지 노후에 좋은 집의 10가지 조건을 말씀드렸는데
모든 조건을 다 만족하는 집을 찾기는 쉽지 않아요. 그럴 때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중요해요. 본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부터 순서를 매겨보세요. 건강 상태, 경제적 능력, 가족 관계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시면 돼요. 현재 살고 계신 집을 개선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사하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들 수도 있거든요. 안전장치를 설치하거나 문턱을 낮추거나 손잡이를 다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조명을 밝게 하거나 미끄럼 방지 처리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리모델링을 할 때는 전문가와 상담해 보세요. 시니어 전문 인테리어 업체도 있으니까 알아보시면 좋아요. 작은 변화로도 훨씬 편안한 집을 만들 수 있어요. 집을 고를 때는 미래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괜찮아도 10년 후에도 살기 편할지 상상해 보는 거예요. 몸이 더 불편해졌을 때도 안전하고 편안할지 생각해 보세요. 또 하나 중요한 건 가족들과 상의하는 거예요.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자녀들이나 가까운 친지들과 함께 의논해 보세요. 객관적인 조언을 들을 수 있고 나중에 도움이 필요할 때 협조도 받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집은 평생 살 곳일 수도 있으니까 충분히 시간을 갖고 여러 곳을 비교해 보세요. 낮과 밤, 평일과 주말에 각각 가서 환경을 확인해 보시고요. 이웃들과도 간단히 인사 나누며 분위기를 파악해 보세요.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노후에 좋은 집의 10가지 조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계단 없는 평면 구조의 접근성. 두 번째, 미끄럼 방지와 손잡이가 있는 안전성. 세 번째, 병원과 마트가 가까운 편의성. 네 번째, 단열과 채광이 좋은 쾌적성. 다섯 번째, 관리하기 쉬운 적당한 크기. 여섯 번째, 조용한 환경의 정숙성. 일곱 번째, 사용하기 편한 화장실과 욕실. 여덟 번째, 안전하고 편리한 부엌 구조. 아홉 번째, 손 닿는 범위의 충분한 수납 공간. 열 번째, 부담 없는 관리비의 경제성까지.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만 기억하신다면 첫 번째는 안전성입니다. 집 안에서 다치지 않는 것이 가장 우선이에요. 두 번째는 접근성이에요. 계단이나 높은 곳 없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어야 해요. 세 번째는 편의성이에요. 필요한 시설들이 가까이 있어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 집은 단순히 잠자는 곳이 아니에요. 나이가 들수록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니까 편안하고 안전한 공간이 더욱 중요해져요. 또한 몸이 불편해져도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해요. 지금 살고 계신 집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오늘 말씀드린 조건들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서 하나씩 확인해 보시면 어떨까요? 큰 공사가 필요한 것들도 있겠지만 작은 개선만으로도 훨씬 살기 좋아질 수 있는 것들도 많을 거예요. 앞으로 20년, 30년을 더 살아가실 집이니까 신중하게 선택하시거나 개선하시길 바라요. 무엇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시는 게 중요해요. 좋은 집에서의 편안한 노후 생활은 여러분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오늘부터 집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고 계획을 세워보세요. 여러분의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유익한 정보가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현명한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마도 많은 분들이 마음 깊은 곳에서 느끼고 계셨지만 감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일 겁니다. 지난주 통계청에서 발표한 노인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가족과의 관계에서 가장 큰 상처를 받는 상대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형제자매였습니다. 무려 73%의 어르신들이 노년기에 가장 힘든 관계로 형제자매를 꼽으셨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런 겁니다. 자녀와의 갈등보다도 며느리나 사위와의 문제보다도 심지어 배우자와의 마찰보다도 형제자매 관계에서 받는 상처가 더 크고 깊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게 편지를 보내주신 70세 할머니의 말씀이 아직도 귀에 맴돕니다. 선생님, 제가 평생 가장 믿었던 사람들이 형제들이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 제일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도 그들이더라고요. 차라리 남이었으면 이렇게까지 상처받지는 않았을 텐데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는 왜 노년기에 형제자매가 가장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지,
그 6가지 이유를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형제 자매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에는 이런 아픈 현실 속에서도 진정한 가족을 만나는 방법, 그리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비결까지 함께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노년기의 형제 자매가 가장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기뻐할 때는 침묵하고 내가 힘들 때는 비웃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좋은 일이 생겨서 기뻐하며 형제 자매들에게 소식을 전했는데 돌아오는 반응이 썰렁하기만 했던 정말입니다. 반대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 어디서 그런 소식을 들었는지 은근히 비웃는 듯한 말을 건네는 경우가 있었을 겁니다. 이게 바로 형제 자매 관계의 아이러니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내 기쁨은 함께 나누지 못하고 내 아픔은 이해해주지 못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가족 내 경쟁 심리라고 설명합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의 사랑을 두고 경쟁해왔던 형제 자매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무의식적으로 서로를 경쟁 상대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충청북도 청주에 사시는 김말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75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오셨습니다. 자식들이 효도여행을 보내드린 거였는데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들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야, 나 이번에 일본 다녀왔어. 정말 좋더라. 벚꽃도 보고 온천도 하고. 그런데 동생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언니는 좋겠네. 우리는 언제 그런 여행 가보나. 이런 식으로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둘째 형의 반응은 더 심했습니다. 뭐 그런 걸로 자랑하고 그러나. 요즘 해외여행이 뭐 대단한 일인가. 이렇게 말하면서 전화를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그 순간 가슴이 확 무너지는 걸 느꼈다고 하셨습니다. 평생을 함께 자라온 형제들이 내 기쁨을 함께 나누어 주지 않는 것도 서러운데 오히려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몇 개월 뒤에 할머니가 넘어져서 다리를 다치셨습니다. 한 달 동안 깁스를 하고 지내야 했는데 그 소식을 들은 형제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언니, 평생 그렇게 바쁘게 돌아다니더니 결국 다쳤네. 나이도 생각하고 좀 조심해야지. 그러게 말이야. 70 넘어서 뭘 그렇게 설치고 다녔나? 할머니는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이 났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좋을 때는 축하해주지 않더니 힘들 때는 오히려 빗물을 퍼붓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손자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도 막내딸이 좋은 직장에 취직했을 때도 형제들의 반응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축하보다는 질투, 기쁨보다는 시기가 먼저 앞섰습니다. 반대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을 때,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떨까요?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대신 그럴 줄 알았다. 자업자득이다 이런 말들을 서슴없이 내뱉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안산에 사시는 박철수 어르신의 경우입니다. 어르신은 젊었을 때 작은 가게를 운영하셨는데 성실하게 일해서 제법 돈을 모으셨습니다. 그래서 좀 더 큰 가게로 이전을 하게 되었는데 그 소식을 형제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런데 형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철수야, 요즘 장사가 잘 안 된다는데 괜찮겠나? 너무 욕심내지 마라. 분수를 알아야지. 이런 식으로 찬물을 끼얹더라는 겁니다. 몇 년 후에 IMF가 터지면서 가게 사정이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가게를 정리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소식을 들은 형제들은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 내가 그때 말렸잖아. 분수를 모르더니 결국 이 꼴이네 이런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박 어르신은 그때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잘 될 때는 질투하고 못 될 때는 비웃고 이게 과연 형제인가 싶었어요. 차라리 남이었으면 이렇게까지 상처받지는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전문가들은 이를 제로섬 게임 심리로 설명합니다. 형제 중 한 명이 잘 되면 나머지는 상대적으로 못해 보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의 성공을 기뻐하기보다는 질투하게 되고 서로의 실패를 위로하기보다는 안심하게 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이런 현상이 더 심해집니다. 왜냐하면 이미 인생의 성과가 어느 정도 정해졌기 때문에 형제 간의 비교가 더욱 선명해지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기대치의 문제입니다. 남에게는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지만 형제 자매에게는 당연히 내 편이 되어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집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깨질 때의 배신감은 남이 배신할 때보다 훨씬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이영희 할머니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50대에 남편을 여의고 혼자서 자식들을 키우셨습니다. 정말 힘든 시기였는데 그 와중에도 열심히 일해서 아들을 대학에 보내셨습니다. 아들이 졸업하고 공무원이 되었을 때 할머니는 정말 기뻤습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들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공무원 됐어. 정말 다행이야. 그런데 동생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언니, 요즘 공무원이 뭐 그리 대단한가? 월급도 적고 승진도 힘든데. 또 다른 형제는 우리 애는 대기업 다니는데 공무원은 좀. 이런 식으로 말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그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고 하셨습니다. 혼자서 그토록 힘들게 키운 아들의 성공을 가족들이 함께 기뻐해 주지 않는 것이 너무 서러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몇 년 후 할머니가 당뇨병으로 입원하셨을 때는 어땠을까요? 형제들은 평생 단 것만 좋아하더니 결국 당뇨 걸렸네. 건강관리를 좀 하지,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위로의 말 한마디 없이 말이죠. 이런 경험들을 통해 할머니는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내 기쁨을 함께 나누지 못하고 내 아픔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맞다는 걸 말이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시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지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형제자매가 내 기쁨과 아픔을 함께 나누지 못한다면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새로운 가족을 만들면 됩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 진짜 가족이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된 사람들이 진짜 가족입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노년기에 새로운 가족을 만나고 계십니다. 경로당에서 만난 친구, 종교 활동을 통해 만난 동료, 취미 생활을 함께하는 동호회 회원들이 진짜 가족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김말순 할머니도 결국 형제들과는 거리를 두고 대신 등산 동호회에서 만난 친구들과 가족 같은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이제는 그분들과 함께 여행도 다니고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며 행복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박철수 어르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들과는 연락을 끊고 대신 동네 커뮤니티 센터에서 만난 친구들과 새로운 가족을 이루셨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이유인데요. 형제 자매들은 명절에도 먼저 연락 한번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너스. 노년기의 형제 자매가 가장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명절에도 먼저 연락 한번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절이 되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예전에는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고 서로 안부를 묻던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명절이 두려워집니다. 왜냐하면 그 침묵이 너무 무겁기 때문입니다.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혹시 형제 자매들에게서 연락이 올까 기다리지만 벨소리는 울리지 않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도 오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시간만 흘러갑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60세 이상 어르신들 중 명절에 가족과 연락하지 않는 비율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2010년에는 23%였던 것이 2023년에는 41%까지 늘어났습니다. 거의 2배가 된 셈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중에서 형제 자매 간의 연락 단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입니다. 부모 마이너스 자녀 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연락을 주고받지만 형제 자매끼리는 아예 연락이 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전라남도 광주에 사시는 최순희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에게는 형제가 5명이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명절만 되면 의뢰이 모여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부터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명절 전날 서로 안부 전화를 주고받았습니다. 내일 어디서 만날까? 누가 제사 준비할까? 이런 이야기들을 했죠. 그런데 몇 년이 지나면서 연락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바쁘다, 힘들다는 핑계로 만남을 미루고 제사도 번갈아가며 모시기로 했는데 그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최근 몇 년간은 아예 연락이 없습니다. 명절 아침에 할머니는 휴대폰을 붙들고 앉아있지만 아무도 전화를 걸어오지 않습니다. 할머니가 먼저 전화를 걸면 누나. 미안해. 바빠서 연락 못했어 라는 짧은 대답만 돌아올 뿐입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명절이 되면 텔레비전에서는 온 가족이 모여 웃고 있는 모습들이 나와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하면 눈물이 나더라고요. 특히 할머니가 가장 서러워하시는 것은 자신이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아무도 안부를 묻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내가 죽어도 모를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실 때 그 서러움이 얼마나 깊은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부산에 사시는 김태복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어르신에게는 형이 1명, 동생이 2명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형제간에 정말 우애가 좋았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도와주고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각자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면서 점점 만남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명절만은 꼭 함께 보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로는 그마저도 없어졌습니다. 어르신은 매년 추석이나 설날이 되면 형제들에게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올해는 어디서 만날까? 함께 부모님 성묘라도 가자 이런 제안을 했죠.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항상 같았습니다. 올해는 좀 힘들 것 같아 다음에 하자. 몇 년 전부터는 어르신도 먼저 연락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아무도 연락해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명절 당일에도 문자 메시지 하나 없었습니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명절이 되면 온 가족이 모인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가족이 아닌 건가 싶어요. 혈육이라고 하지만 이게 무슨 혈육인가 싶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시니까 어떠신가요?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명절에 연락 한 번 없는 형제 자매의 침묵이 왜 이렇게 아플까요? 그것은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남에게는 연락을 기대하지 않지만 형제 자매에게는 혈연이니까 당연히 연락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깨질 때의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특히 명절이라는 것이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는 날인데 정작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형제 자매들이 무관심할 때의 외로움은 더욱 깊어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노년기의 특성입니다. 젊었을 때는 바쁜 일상에 치여서 가족 관계에 대해 깊이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시간이 많아지면서 이런 관계들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때 느끼는 외로움과 배신감은 젊을 때보다 훨씬 클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시는 박영자 할머니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할머니는 매년 명절이 되면 형제 자매들과 함께 보낸 어린 시절을 떠올립니다. 그때는 모두가 한 집에 모여서 북적북적하게 지냈는데 이제는 그 누구도 먼저 안부를 묻지 않습니다. 작년 추석에는 정말 답답해서 제가 먼저 전화를 돌렸어요. 그런데 다들 바쁘다는 핑계만 대더라고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아무도 내 존재를 기억하지 않는구나 하고요.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혈육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차가운 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현실에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 진짜 가족이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된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명절을 새롭게 보내는 방법을 찾고 계십니다. 경로당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명절 음식을 나눠 먹기도 하고 종교단체나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새로운 가족을 만들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최순희 할머니도 이제는 형제들의 연락을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대신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할머니들과 함께 명절을 보냅니다. 이제야 진짜 명절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김태복 어르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등산 동호회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명절을 보내는데 서로 안부도 묻고 선물도 주고받으며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도 혹시 명절 때마다 형제 자매들의 연락을 기다리며 외로워하고 계시다면 이제는 그 기다림을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대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생각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따뜻한 명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세 번째 이유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형제 자매들은 남이라면 절대 하지 않을 잔인한 말들을 서슴없이 내뱉습니다. 이에 대해 계속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너스. 노년기의 형제 자매가 가장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세 번째 이유는 남이라면 절대 하지 않을 말까지 쉽게 뱉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형제 자매가 가족이니까 괜찮지라는 말을 앞세우며 정말 듣기 싫은 말들을 서슴없이 내뱉는 경우 말입니다. 남이었다면 절대 하지 않았을, 아니 감히 하지도 못했을 말들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거리낌 없이 던집니다. 너는 평생 제대로 하는 게 없더라. 내가 그러니까 자식들도 그 모양이지. 부모님 살아계실 때 속만 썩였으면서 지금 와서 뭘 하겠다는 거야. 이런 말들이 술자리나 가족 모임에서 농담처럼 오고 갑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농담이 아닙니다.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것 같은 아픔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이런 말 한마디가 며칠, 몇 달을 괴롭힙니다. 왜 형제 자매들은 이렇게 잔인한 말들을 할까요? 심리학 전문가들은 이를 가족 특권 의식이라고 설명합니다. 가족이니까 무슨 말을 해도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더욱 조심스럽게 말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이정숙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서 세 자녀를 키우셨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몇 년 전 명절날 오랜만에 형제 자매들이 모인 자리에서 둘째 동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니는 참 팔자가 사나워. 남편도 일찍 죽고 자식들도 별로 성공한 게 없고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나? 그 순간 할머니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고 하셨습니다. 평생을 힘들게 살아온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한 마디로 정리해버리다니. 남이었다면 절대 하지 못했을 말을 동생이 서슴없이 내뱉은 것입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며칠 밤을 잠 못 이루셨다고 합니다. 더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김철호 어르신의 경우입니다. 어르신은 젊었을 때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형제들에게 도움을 청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일을 형들이 계속 들춰내며 놀림감으로 삼았습니다. 철호야, 그때 우리한테 돈 빌리러 왔을 때 기억나? 그때 내 꼴이 얼마나 우습던지 사업한다고 설칠 때 내가 말렸잖아. 그런데 듣지 않더니 결국 그 꼴 났지 이런 말들을 가족 모임 때마다 반복했습니다. 어르신은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고 하셨습니다. 실패한 것도 서러운데 그것을 가족들이 계속 들춰내며 놀림감으로 만드니까 정말 견딜 수가 없었어요. 결국 어르신은 가족 모임 참석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차라리 혼자 있는 게 낫다고 생각하신 거죠.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가족이라고 해서 무슨 말이든 해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가족이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말해야 합니다. 남에게는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족에게는 어차피 가족이니까 혈육인데 뭐 어때 이런 생각으로 선을 넘는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들이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라북도 전주에 사시는 박순자 할머니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젊었을 때부터 몸이 약해서 자주 아프셨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은 할머니가 아플 때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또 아프네. 맨날 아프다고 하니까 누가 믿겠어. 정신력이 약해서 그런 거야. 마음을 강하게 먹어. 다른 사람들은 다 멀쩡한데 너만 유독 왜 그렇게 허약하냐. 이런 말들을 들으며 할머니는 자신이 정말 문제가 있는 사람인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그것을 이해해주지 않고 오히려 비난하는 가족들 때문에 더욱 힘드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할머니가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자 그제야 형제들이 미안하다, 몰랐다 이런 말을 했지만 이미 할머니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동안 내 아픔을 이해해주지 않고 오히려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던 것들이 다 생각났어요.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하지만 그 상처는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왜 가족들은 이렇게 잔인한 말을 할까요? 그것은 익숙함 때문입니다. 너무 가까운 사이이다 보니까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편하게 말하는 습관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질투와 경쟁 심리도 작용합니다. 형제자매는 어린 시절부터 서로를 경쟁 상대로 인식해왔기 때문에 상대방의 약점을 건드리는 말을 통해 자신이 우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이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이미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인데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이런 말을 들으면 그 충격은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최영만 어르신의 경우를 보면 더욱 극명합니다. 어르신은 젊었을 때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일하셨습니다.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어르신을 볼 때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무원이라고 잘났다고 생각하지 마라. 월급쟁이가 뭐 그리 대단하냐. 우리는 사업해서 돈 많이 벌었는데 너는 겨우 그 정도야? 어르신은 그런 말들을 들으며 자신이 잘못 살아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성실하게 일한 것이 잘못인가? 안정적으로 산 것이 부끄러운 일인가? 하는 생각에 우울해지셨다고 합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이런 말들이 더욱 자주 나왔습니다. 이제 할 일도 없고 연금도 얼마 안 되고 쓸모없어졌네 이런 식으로 어르신의 자존감을 깎아내렸습니다. 결국 어르신은 형제들과의 만남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들을 때마다 기분만 나빠지니까 차라리 안 만나는 게 낫다고 생각하신 거죠. 이런 사례들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말의 힘이 얼마나 큰지입니다. 특히 가족의 말은 남의 말보다 더욱 깊이 박힙니다.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배신감도 더 크고 상처도 더 오래 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가족이라고 해서 무슨 말이든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오히려 가족이기 때문에 더욱 조심스럽게 말해야 합니다. 둘째, 만약 형제 자매로부터 상처받는 말을 들었다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입니다. 셋째,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야 합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다면 나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사람들과 가족 같은 관계를 맺으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정숙 할머니도 이제는 형제들과 거리를 두고 계십니다. 대신 같은 아파트 분야의 활동을 하면서 만난 친구들과 가족 같은 관계를 맺고 계시고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김철호 어르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들과는 연락을 끊고 대신 바둑 동호회에서 만난 친구들과 형제 같은 관계를 맺고 계십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해주는 진짜 가족을 만난 거죠. 여러분도 혹시 형제 자매로부터 상처받는 말들을 듣고 계시다면 더 이상 참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엇이든 참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을 지키고 존중받을 수 있는 관계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네 번째 이유는 더욱 현실적이고 충격적입니다. 돈 문제가 생기면 형제 자매는 남보다 더 냉정해집니다. 이에 대해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너스. 노년기의 형제 자매가 가장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네 번째 이유는 돈 앞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만큼 인간의 본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 또 있을까요? 평생을 함께 자라온 형제 자매라 할지라도 돈 문제가 개입되는 순간 그들의 얼굴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모님의 유산 분배, 병원비 분담, 제사 비용 처리. 이런 일들이 생기면 그동안 쌓아온 형제에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혈육이라는 이름은 사라지고 계산기만 남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이런 일들이 자주 발생합니다.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병원비가 많이 들기도 하고 상속 문제가 현실적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돈에 대한 민감도가 더욱 높아집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연간 의료비가 평균 400만 원을 넘는다고 합니다. 이런 비용을 형제 자매들이 함께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됩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김순례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의 어머님이 치매에 걸리셔서 요양원에 들어가셔야 했습니다. 월 비용이 200만 원 정도 드는 상황이었는데 형제 자매 5명이 나누어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당연히 해야지, 우리 어머니인데 뭘,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첫째 형이 먼저 나는 애들 대학 등록금 때문에 힘들다며 부담을 줄여달라고 했습니다. 둘째 누나는 우리는 수입이 일정하지 않으니까 매달 정확한 금액을 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할머니와 막내 동생이 대부분의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몇 개월 후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작은 집 한 채가 상속재산으로 남았는데 그때 형제들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요양원 비용은 제대로 부담하지 않았던 형제들이 유산 분배에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법적으로는 균등 분배가 원칙이다. 누가 얼마를 더 냈는지는 별개 문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순간 정말 허탈했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 모실 때는 다들 핑계대더니 유산 나눌 때는 왜 이렇게 적극적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그 집은 팔아서 나누기로 했지만 그 과정에서 형제 관계는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서로를 불신하게 되었고 누가 더 가져갔는지를 두고 계속 다투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 앞에서는 정말 형제가 없더라고요. 평생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다 착각이었어요. 또 다른 사례는 대전에 사시는 박명수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어르신은 몇 년 전에 심장병으로 큰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수술비와 입원비를 포함해서 약 3천만 원 정도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르신에게는 형제가 3명 있었는데 처음에는 모두가 형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구체적인 금액을 이야기하니까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첫째 동생은 우리도 애들 결혼 준비하느라 여유가 없어요 라고 했고, 둘째 동생은 사업이 어려워서 당장 큰돈을 내기 힘들어요 라고 했습니다. 막내는 아예 형님이 평소에 저축을 좀 해두셨어야죠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어르신은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서 수술비를 마련해야 했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형제들의 도움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 어르신이 어렵게 마련한 작은 상가 건물이 재개발 지역에 포함되어서 보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연락도 없던 형제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형님, 우리가 남이에요? 좋은 일 생겼으니까 함께 나눠야죠. 평소에 우리가 형님을 얼마나 도왔는데 이럴 때 좀 생각해 주세요.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어르신은 그 순간 정말 기가 막혔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죽을 고비에 있을 때는 한 푼도 안 도와주더니 돈 냄새가 나니까 달려오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어르신은 형제들과 완전히 연을 끊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혈육이냐. 돈 앞에서는 남보다 못하더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시니까 어떠신가요? 안타깝지만 이것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실입니다. 왜 형제자매들은 돈 문제에서 이렇게 냉정해질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경제적 부담입니다. 노년기에는 자신들도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들 결혼비용, 손자, 손녀 교육비, 자신들의 의료비 등으로 지출이 많아지다 보니 추가적인 부담을 지기 어려워합니다. 둘째, 공평성에 대한 인식 차이입니다. 누가 얼마만큼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다르다 보니 갈등이 생깁니다. 소득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이 내야 하는지 아니면 균등하게 나누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이 다릅니다. 셋째, 과거의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저 사람은 평소에 부모님께 잘했나, 나만 희생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이 돈 문제와 얽히면서 더욱 복잡해집니다. 넷째, 미래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자신의 노후 준비도 부족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들이 있다고 해서 형제 자매에게 냉정하게 대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가족을 외면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충청남도 천안에 사시는 이영호 어르신의 경우를 보면 더욱 극명합니다. 어르신은 당뇨 합병증으로 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수술비는 물론이고 앞으로 의료비와 간병비가 계속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르신에게는 동생 둘이 있었는데 둘 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이었습니다. 어르신이 도움을 청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형님, 우리도 힘들어요. 애들 뒷바라지하느라 여유가 없어요. 형님이 평소에 건강관리를 좀 하셨어야죠. 이제 와서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르신은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하셨습니다. 몸도 아픈데 마음까지 찢어지는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어르신은 집을 팔아서 수술비를 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를 가셨죠. 동생들은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몇 년이 지나서 동생들 중 한 명이 사업에 성공해서 큰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때 어르신을 찾아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형님, 그동안 못 도와드려서 미안했어요. 이제 형편이 좀 나아졌으니까 가끔 용돈이라도 드릴게요. 하지만 어르신의 마음에는 이미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가장 힘들 때 외면했던 사람이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냐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돈은 정말로 인간의 민낯을 드러내는 거울이라는 점입니다. 평소에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정작 돈이 걸린 문제가 생기면 본색이 드러납니다. 특히 형제자매 관계에서는 이런 현상이 더욱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서로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경제 상황이나 능력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돈이 있으면서도 안 도와주는구나, 저 사람은 정말 이기적이구나 이런 생각들이 더욱 선명해집니다. 전라남도 목포에 사시는 정순덕 할머니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머니는 남편이 돌아가신 후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생활이 빠듯한 상황이었습니다. 할머니에게는 오빠가 한 명 있었는데 오빠는 사업을 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생활비가 부족해서 조금만 도와달라고 부탁했지만 오빠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순덕아, 나도 애들한테 돈 많이 들어가. 너도 나이가 있으니까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것도 있잖아. 그걸로 해결해봐.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서러웠다고 하셨습니다. 평생을 오빠라고 부르며 살았는데 정작 내가 어려울 때는 나 몰라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몇 개월 후에 할머니가 작은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입원비와 치료비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오빠에게 연락을 했지만 나도 바빠서 못 가겠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동네 이웃들의 도움으로 병원비를 마련했습니다. 경로당에서 알게 된 할머니들이 십시일반으로 도와주신 거였죠. 할머니는 그때 깨달았다고 하셨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를 나눈 사람이 아니라 내가 어려울 때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이구나 하고 말이죠. 이제 할머니는 오빠와 연락을 거의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경로당 친구들과 가족 같은 관계를 맺고 계시죠. 이분들이 진짜 내 가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돈 문제는 참으로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진짜 가족이라면 상대방이 어려울 때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물론 자신의 형편이 정말 어렵다면 도움을 주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차갑게 대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최소한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건네주는 것이 가족의 도리입니다. 반대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서도 형제 자매가 어려울 때 외면한다면 그것은 가족으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겪고 계시는 분들께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 여러분을 외면한다면 더 이상 그들에게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 진심으로 여러분을 생각해주는 사람들과 새로운 가족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례들의 분들도 모두 그렇게 하셨습니다. 형제 자매와는 연을 끊고 대신 진정한 가족을 찾으셨죠? 그리고 지금은 훨씬 더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5번째 이유는 더욱 현실적입니다. 내가 돈이 없으면 형제 자매들은 남들처럼 똑같이 나를 무시합니다. 이에 대해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너스. 노년기의 형제 자매가 가장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5번째 이유는 내가 돈이 없으면 남들처럼 똑같이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난한 친척보다 부자인 남이 낫다. 정말 서글픈 말이지만 현실에서는 종종 맞아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형제 자매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는 형제 자매들이 찾아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여행도 함께 다니고 좋은 음식도 같이 먹었습니다. 그때는 역시 혈육은 혈육이야, 가족이 최고야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동안 나를 찾아오던 형제 자매들이 하나둘 발길을 끊습니다. 전화도 잘 받지 않고 만나자고 해도 핑계를 댑니다. 더 심한 경우에는 아예 무시하거나 피해 다니기까지 합니다. 마치 가난이 전염병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죠. 통계청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어르신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아픈 것은 경제적 어려움 그 자체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태도 변화입니다. 특히 형제 자매들의 변화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시는 김영수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어르신은 젊었을 때 작은 회사를 운영하셨습니다. 그때는 형제들이 자주 찾아와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르신이 좋은 식당에 데려가기도 하고 여행도 함께 다녔습니다. 형제들은 그때마다 형님 덕분에 좋은 구경한다. 역시 형님이 최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IMF 외환위기 때 어르신의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셨죠. 그때부터 형제들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형님 힘내세요.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위로의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연락이 줄어들었습니다. 몇 개월 후에 어르신이 형제들에게 연락을 했지만 반응이 싸늘했습니다. 형님도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나이도 있으신데 무리하지 마시고요. 이런 식으로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에 만나자고 해도 올해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각자 알아서 보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어르신은 그때 깨달았다고 하셨습니다. 내게 돈이 있을 때는 형제였는데 돈이 없어지니까 남보다 못한 존재가 되었구나 하고 말이죠. 몇 년이 지나서 어르신이 작은 가게를 차려서 다시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형제들이 하나둘 연락을 해왔습니다. 형님, 그동안 연락 못 드려서 죄송했어요. 바빠서 그랬어요. 이제 좀 어떠세요? 오랜만에 만나서 밥이라도 같이 먹어요. 이런 식으로 다시 접근해 왔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셨습니다. 돈이 있을 때만 찾아오는 사람들과 무슨 가족 노릇을 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어르신은 형제들과는 거의 연락을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같은 처지의 사업자들과 모임을 만들어서 서로 도우며 살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진짜 가족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사례는 부산에 사시는 박정자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남편이 공무원이었을 때는 형제 자매들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안정적인 수입이 있었고 연금도 받을 예정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죠.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연금은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의료비 지출은 늘어났습니다. 생활이 점점 빠듯해졌죠. 할머니가 형제들에게 상황을 알렸지만 반응은 미지근했습니다. 누나도 나름 연금 받잖아. 우리보다는 낫지 않아?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할머니가 가끔 도움을 청해도 우리도 힘들어. 나이 들어서는 각자 알아서 살아야지 이런 말만 돌아왔습니다. 더 서러운 것은 형제들이 할머니를 만날 때의 태도였습니다. 예전에는 좋은 식당에 가자고 했는데 이제는 집에서 라면이나 끓여 먹자고 했습니다. 선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에는 명절 때마다 선물을 주고받았는데 이제는 요즘 경기가 어려우니까 선물은 생략하자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변화들을 지켜보면서 정말 서러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돈이 있을 때는 좋은 음식도 사주고 여행비도 내가 냈는데 정작 내가 어려워지니까 이렇게 대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할머니가 무릎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수술비가 부족해서 형제들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우리도 여유가 없어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형제들은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그때 완전히 마음을 접으셨다고 합니다. 돈이 없으니까 남보다도 못한